네, 안녕하세요. 어,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고, 또 오늘은 특별히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와 또 의료 AI의 세계에 대해서 뭐 간단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그, 어, 그동안은 의료가 뭐 또는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뭐 의료 중심, 바이오 중심이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디지털의 세계와 연결이 됩니다. 또 AI 세계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는 것이 큰 하나의 그 새로운 그런 의료 분야에서의 큰 주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AI나 뭐 디지털 대전환 이런 것들이 꼭 그 의료의 세계만은 아니지만은 특별히 이 의료의 세계에서는 최근에 굉장히 뭐 의료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AI와의 그런 접목 이것이 앞으로의 그런 의료 세계의 미래의 가장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그리고 의료 AI가 어떤지 뭐 그런 좀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또 이를 통해서 하여튼 이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의료 AI가 좀 어떤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또 여러분들의 미래에 또 혹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또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시대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또 AI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컴퓨터와 그리고 AI 이것이 또 디지털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을 이미 지배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우리가 100살 시대에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90 이상 사세요. 실제로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90까지 그 이상 사신 분이 많고 100살까지는 아직 조금 작은데 머지않아 아마 거의 많은 사람들이 100살 이상 살아가기를 보고 110살, 120살까지 아마 살아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래는 디지털의 세계 그리고 AI 세계 요게 한 축으로 있고 또 다른 한 축으로는 바이오의 세계 100살 시대에 살려면은 아무래도 그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또 세계 이게 중요하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디지털과 그리고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같이 결합된 이런 형태 융합된 이런 분야는 정말 미래에 굉장히 밝은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고 우리도 이런 것을 알고 또 준비해 나간다면 그것이 연구자가 됐던 아니면 뭐 학생이 됐던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됐던 또 누가 됐든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지털 헬스케어와 의료 AI의 세계를 아주 짧게지만 한번 살펴보면서 또 미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지금 여기 제목 나온 대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는 이게 단순히 디지털 기술이 이제 뭐 우리에게 들어왔다. 이제 이거 그 이상의 기술 이상의 뭔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단순히 기술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우리 삶의 변화가 많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슬라이드의 맨 오른쪽 맨 밑에 보면 4P 그래서 Preventive Personalized Participatory 그 다음에 Predictive Medicine 의료는 앞으로 예방과 예측 의료가 굉장히 큰 줄기가 된다. 또 개인화된 퍼스널라이즈죠. 그리고 참여하는 그런 의료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4P가 되겠는데 지금까지 의료는
치료 중심의 의료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떻게 잘 치료하고 어떻게 병을 잘 낫게 하느냐. 근데 이제는 병을 낫게 한다라기보다는 병이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측하는 거, 예방하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예로서 여러분 치매에 걸렸다. 한번 여러분 치매에 걸리면 그거보다 더 호전되지를 않아요. 치매라는 거는 뭐 그냥 한번 걸리면 그냥 그 상태 또는 그거보다 악화가 되죠. 그래서 치매는 미리 좀 이렇게 발견을 해놓으면 뭐 그러면 이제 약물 치료를 한다든가 해서 굉장히 그 다음에 이 치매로 가는 길을 막는. 그래서 미리 치매 바로 직전에 이렇게 발견을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다. 저희 아버님은 사실은 약간 치매기가 있을 때 검사를 하고 해서 빨리 약도 드시고 그래가지고 한 10몇 년 그 이후에 15년 이상 지났는데 약간 나이가 드셔서 90살 넘으셨으니까 조금 그런 좀 잊어버리고 뭐 이런 것들은 있으시지만 뭐 예를 들어 제 이름을 모른다거나 아들도 못 알아보거나 그런 정도로는 아니고 그래도 생활하는데 큰 지장 없이 그렇게 잘 지내시는. 근데 얼마 전에 봤는데 갑자기 저와 저희 집사람 잘 알고 있던 분인데 누구세요 그러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게 3개월 전에만 해도 이분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3개월 사이에 급격히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3개월 전 또는 그 전에 조금 뭔가 낌새가 이상한 느낌은 받았는데 아마 그때 이제 아마도 치료가 잘 됐고 또 약물 치료도 들어가고 뭐 했더라면 그런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 어떤 치매 환자는 뭐 여러분 그 비빔밥을 며느리가 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밥을 먹고 나서 반찬 먹는 거를 자꾸 까먹으시대요. 그 정도 수준이 되면은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반찬을 드시게 하려고 일부러 밥을 비빔밥으로 준다 그랬어요. 이제 그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험한 모습을 보기 전에 미리 준비한다는 거, 그런 굉장히 참 중요한 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의 그 의료는 예측 진단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은 부정맥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심박수나 뭐 이런 것들을 심박의 그 HRV를 보고 변화되는 것을 보고 이런 재는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앞으로 부정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전조라고 그러죠. 그런 전조 예측만 잘해주면 그 다음에 충분히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죠. 파킨슨 병만 해도요. 파킨슨도 여러분 그냥 뭐 여러분들 악화가 되면 됐지 이게 좋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생기기 전에 미리 알고 예방하면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병은 그냥 낫는 병이 있는데 낫지 않고 계속 악화만 되는 그런 병, 치매가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미리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암만 해도 그래요. 암도 암에 대해 이렇게 의사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암이 좋다. 암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암이 걸렸는데 그게 다른 장기로 퍼지는 전이 현상이 생길 거냐 안 생겨. 이거 예측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특히 이제 림프절 같은데 이런 데가까지 이제 전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면은 만약 그거를 전이 될 걸 예측하고 거기를 절단을 해버리면은 굉장히 또 삶의 어려움이 또 있죠. 그래서 그거를 잘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현대 의학은 치료도 치료지만 치료도 여전히 중요하겠죠.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험한 상태 또 더 앞으로 어떻게 병에 걸릴지 어떨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예측을 잘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이제 뭐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은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유전자 데이터도 있고 뭐 EHR이라고 그래서 그 뭐 의료 기록들이죠. 여러분 병원 가면 다 여러분 그런 기록 가지고 있죠. 뭐 이런 기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새는 뭐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장내 미생물 데이터까지도 이제 중요한 데이터가 되고 뭐 병원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보계로 걷기 운동하고 뭐 그러면은 걷는 것까지도 그 하루에 몇 보 걸었는지 이런 것들 다 데이터화 되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축적이 돼 있고 그래서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그걸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 축적이 되면 뭐 요즘 같으면 기계학습,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많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럼 그 모인 걸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래서 예측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막 그런 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면 데이터가 모이게 되고 또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방향으로 또 연구들이 많이 진행된다 할 수 있고 요거는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의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알지만 30년까지에 이게 지금 뭐 영어로 좀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586.59 빌리언 US 달러인데 이거는 뭐 거의 한 700조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전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굉장히 크고 연평균 16.8% 성장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 선진국의 그 1년 성장률이 뭐 2%만 되면 꽤 괜찮다 그래요. 3% 성장하면 이거는 엄청난 성장이죠. 선진국에서. 그런데 16.8%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성장이죠. 그래서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가 특히 헬스케어도 중요하지만 거기다가 이제 디지털 AI 이런 게 들어가는 이런 쪽의 그 산업은 아주 급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디지털 헬스케어의 어떤 산업들이 있겠느냐? 뭐 그러면 여기 보면 일렉트릭 헬스 레코드.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여러분 뭐 행정 시스템부터 뭐 여러분의 뭐 환자 데이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처리하는. 그러니까 병원에 흔히 보면은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텔레메디슨은 원격 의료라고 그래요. 조금 이따 설명하지만 우리나라는 원격 의료가 불법이에요. 합법화되질 않았어요. 예. 그 다음에 뭐 설명 또 들어가겠죠. 빅데이터가 있고요. IoT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손에다가 이렇게 그 시계를 차죠. 그럼 여기에 이제 맥박수나 뭐 이런 거 또는 이걸로 걸음걸이 수 이런 것까지도 다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 착용형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다 IoT 디바이스라고 그러죠. 뭐 그래서 이제 뭐 요새는 또 그 혈압계도 이렇게 딱 재지요. 그럼 디바이스로 재고 그게 이제 무선으로 잰 것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데이터가 전송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IoT. 그 다음에 이제 VR 그래서 가상현실이에요. 가상현실도 굉장히 뭐 중요한데 우리 특히 이제 그 인지 능력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이게 많이 쓰이는 게 이제 가상현실이에요. 예, 가상현실. 그래서 뭐 시각, 청각 또는 인지적인 그런 능력을 이제 향상하는 데 쓰인다. 그 다음에 로봇 또 얘기할 게 많고 3D 프린팅도 또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병원들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들 진단 정보, 건강 관리 정보 또는 심지어는 행정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출납해가지고 뭐 이렇게 돈을 계산하고 뭐 이런 회계 시스템까지도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환자 시스템 물론이고. 그래서 병원에 있는 그냥 그 시스템들은 다 이거다 보시면 돼요. 이거는 너무나 뭐 우리가 잘 익숙한
시스템이라 특별히 제가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런데 이 병원 시스템도 이제 발전을 하죠. 맨 처음에 스테이지 1이 나오죠. 오퍼레이셔널 서포트. 우리가 흔히 보는 그냥 PC 같은 거 놓고 이렇게 쓰고 하는 그런 시스템. 모빌리티라는 거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넘어왔죠. 근데 대표적인 게 지금은 많이 발전해서 어때요? 제가 백병원에 가면은 스마트폰으로 카톡으로 뭐 10월 며칠 날 뭐 이렇게 그 진료가 있다. 이게 떠요. 미리. 그러면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그냥 이걸 보고 그날 이제 가는 그런 식의 이게 이제 모바일 서비스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시작이 된. 그다음에 스마트 솔루션은 아까 그 여기 뭐 시계 차고 만보계 걸는 그 걸음걸이 그 걸음 수가 매일 이렇게 이 축적이 되고 그 데이터가요. 그렇게 된다. 근데 인텔리전트 헬스케어 이거는 뭐 AI 쪽으로 가는 방향은 너무나 분명히 이따가 또 이야기를 차차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EHR 전자기록은 뭐 아무래도 의료 효율성 향상이라든가 뭐 환자 건강 관리 효율성 증대라든가 데이터 활용성 증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베러다임이라는 회사도 이게 아주 유명한 회사예요. 여기 EHR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로서요. 그 다음에 맥케슨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전자의료 요거가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이게 이제 4.2% 여기 보시면 4.2% 연평균 성장이 4.2%. 아까 디지털 헬스케어의 그 성장이 16%대인데 이거는 4.2%.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미 많은 병원들이 쓰고 있어서 뭐 새롭게 수요가 많이 생긴다거나 그러지는 않는 그런 분야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주제가 바로 또 원격 의료예요. 원격 의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의료 받아본 적이 없지요. 어떤 의료냐면 여러분은 여기서 화면에서 얘기를 하고 의사는 병원에서 얘기하고 여러분 집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서로 원격으로다가 이렇게 뭐 상담도 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옛날에 수업 코비드 19 할 때는 수업 시간에 그렇게도 했었죠. 뭐 집에서 수업을 받고 뭐 예를 들어 줌 같은 컨퍼런싱 시스템을 사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의료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합법이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그렇게 원격으로 진료하는 거. 그런데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의사와 환자가 이렇게 집과 병원에서 따로따로 이 컴퓨터 컨퍼런싱 시스템을 사용해서 진료를 보고 하는 게 합법이에요. 예. 그리고 뭐 인도도 그렇고 뭐 호주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합법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 불법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못해. 그 다음에 뭐 그래 우리 짜장면 배달하면 배달해서 오잖아요. 주문하면은. 근데 여러분 약국에서 약 배달해서 주는 거 봤어요? 못 봤죠. 왜냐하면 약도 직접 가서 사야 돼요. 그만큼 우리나라 의료법은 원격 의료와는 이제 거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의료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IoT 기반의 바이오 센서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고위험 환자를 관리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죠. 의사가 이제 환자가 뭘 하는지를 집에 가서 뭘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만약에 원격 의료가 되면 환자가 집에서 그날 어쩐지 이게 되게 중요한 그걸 관찰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라 이렇게 뭐 했는데 환자가 하기 싫은지 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보계나 뭐 이런 거에서 하면은 이제 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하는지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멀리서 떨어져 있어도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 당뇨 환자가 요새
음식 같은 걸 잘 조절을 해서 혈당 조절을 잘 하고 있는지. 그러면 요새 아직 여러분 이게 보편적으로는 안 됐는데 여기 팔 어디에다가 대놓고 있으면 그 혈당이 그 이렇게 잴 수가 있어요. 매 순간순간. 그래서 매 순간순간 되면 되게 좋죠. 뭐 밥 먹기 전에 식전에 공복에도 재보고 식후에는 어떤 변화가 오는지 또 식후 1시간 후 2시간 후 각각 어떠는지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럴 때 너무 올라가는구나 해서 그러면은 밥량을 좀 줄여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결심을 하기도 쉽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이제 미래에는 그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집에서 직접 하고 또 그것이 필요에 의하면 돼 있다가 또 병원에도 가고 막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IT 강국이니까. 그러나 아직 의료법상 그 텔레메디슨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합법화가 아직 안 돼 있다. 원격 의료가 그거 말씀을 드릴 수가. 원격 의료는 되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육용으로 환자용으로는 조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 되지만 교육용으로는 가능하죠. 그래서 뭐 의대생이나 간호사가 저쪽 다른 방에서 뭐 예를 들어 뭐 강의하는 것, 심지어는 이제 수술하는 그 모습을 밖에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하나의 원격 의료는 의료지만 그냥 다분히 교육용으로서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텔레 에듀케이션이 나오죠. 바로 교수님이 얘기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의료의 이런 회사, 텔라닥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커요. 저는 이 회사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런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데 합법화가 안 돼서 지금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큰 회사들이 없어요. 원격 의료에 대한. 근데 텔라닥 하면 굉장히 유명한 미국에서 엄청난 그런 원격 의료를 하는 그런 회사다 하는 거고요. 그 외에 뭐 최근 바빌론을 인수해 가지고 이메드 같은데 여기는 뭐 키트 조사 옛날에 코비드 19 할 때도 키트를 해가지고 좀 굉장히 좀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여기 원격 의료도 보면 13.88%의 성장. 그러니까 원격 의료의 성장도 굉장히 크다 해외에서.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나라도 좀 도입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의사협회에서 조금 그거를 아직 주저하고 있어요. 근데 원격 의료가 되면 이렇죠. 만약에 우리 지방에 있는 사람이 나는 서울에 있는 더 잘하는 사람한테 하겠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료를 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또 한쪽으로 막 몰리겠죠. 환자들이 원격이니까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의사협회나 뭐 이런 데서 염려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다가 되면은 이제 아주 소수만이 이제 환자를 보게 되고 또 부는 거기서만 축적이 되고 나머지 의사들은 또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우려도 아마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격 의료가 또 우리나라에서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우리 동네에 가면 여러분 뭐 어딜 가나 병원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뭐 내과 감기 걸렸다 뭐 했다 금방 가요. 안과도 근처에 다 있어요. 근데 미국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은 호주나 뭐 이런 나라는 땅덩어리가 커가지고 뭐 병원 한번 가려면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는 쉽게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원격 의료가 오히려 유리한 거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원격 의료가 필요하다는 거고 또 반대로 인도 같은 데는 땅이 조그만 그 땅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뭐 병원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아직은 가난하고 또 그다음에 병원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격 의료가 많이 또 필요하다고 할 수.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너무 병원 수가 많다는 거 그리고 또 원격 의료를 할 만큼 의사 수가 부족하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원격 의료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아직은 합법이 안 됐다. 요거는 제가 간단히 넘어가려고 그래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중요한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요즘에 유전자 검사도 이제 간간히 하는 분들이 나오는데, 아직 이제 국민들이 유전자 검사를 다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간간히 하는데, 뭐 그러면 옛날에 안젤리나 졸리 같은 그 여자 배우는 자기 내력이 여기 유방암의 내력이 있어서 실제로 유방암이 걸리지도 않았는데, 나는 앞으로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또 나는 그런 유전자를 타고났기 때문에 이거를 유방암을 위해서 절단을 하는 뭐 그런 수술을 단행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저는 그래요. 그게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러나 아직 걸리지도 않았는데 미리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뭐 보는 사람마다 조금 다를 거예요. 하여튼 본인은 그런 결정을 했고, 그래서 뭐 한 거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예제가 됐는데, 실제로 내가 어떤 병에, 어떤 분들은 되게 보면 그래요. 어떤 분은 당뇨나 이런 게 굉장히 쉽게 걸리는 분이 있어요. 뭐 별로 단 거를 많이 안 먹는데도 당뇨가 걸려요. 그리고 어떤 분은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지금 90살이 넘었는데 세계적인 부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콜라 먹고 햄버거 먹고 뭐 이런 거 맨날 먹어도 뭐 건강해요. 또 참 그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리만큼 그런 분들은 이제 막 해도 그냥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서 또 그건 다 다른데, 여러분 어쨌든 데이터들이 이제 모이게 되고 그러면 뭐 어떤 분은 뭐 유전적으로 이렇게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뭐 당뇨 또는 뭐 뇌에 나중에 이제 뇌졸중 같은 거 이렇게 걸릴 확률이 높다든가, 어떤 분은 이제 뭐 파킨슨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기가 쉽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예측이 되면 아무래도 삶에서 그거를 좀 조심하게 되죠. 그러면 예방이 되는 거니까요. 또 조심하면 또 다 뭐 충분히 극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유전자 데이터를 제가 말을 했는데, 유전자로 해서 각 사람의 그 맞춤형,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다 하는 거고, 또 그 외에도 뭐 아까 그 뭐 생활 속의 그 만복의 데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의료 영상 데이터도 있고, 또 뭐 환자하고 그 의사하고 얘기한 그런 데이터도 있고, 텍스트 데이터죠. 그다음에 물론 이제 각가지 검사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심전도 심박수 같이 뭐 그렇게 시간별로 이제 값이 나오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 형태의 데이터들이 있죠. 예.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은 많이 모여서, 첫째 여기 보시면 알지만 예측,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저희 실험실에서도 예측을 하는데, 한번 환자가 와요. 그러면 그 환자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서 이 사람은 앞으로 입원을 어느 정도 할 것이다, 입원 시간에 대한 예측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면 다시 재방문할지 안 할지, 그런 것까지도 예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어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많이 이제 오다 보면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 데이터 얘기 나와서 그래요. 제가 어느 날 이제 누군가 또 학부모님들이 가끔 그래요. 물어봐요. 아, 교수님, 저기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그 과연 의사들이 앞으로 장래가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의사들도 뭐 그게 그렇게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제가 여러 가지, 근데 여러분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죠. 의사들은 많이 대체될 것이다. 그런데 간호사는 안 그럴 거다. 왜냐하면 간호사는 늘 환자를 대하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를 대하는 거가 쉽게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정말 고유 영역의 인간만의. 그래서 아마 간호학과에 있는 학생들은 아마 미래가 그냥 뭐
딱 보장이 돼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렇지만 저는 또 반대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사가 완전히 그렇게 사라질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일정 부분 가정의학 의사라든가 아니면은 수술 같은 거 잘 안 하는 그런 분야 있잖아요. 가정의학이라든가 뭐 의료 영상 해석하는 레디올로지스트들 있는 그런 곳은 아무래도 좀 대체될 가능성이 크지만 수술을 직접 하고 외과든 내과든 수술을 직접 성형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은 기계가 해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데이터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체되는 것 중에 챗 GPT를 보면 알지만 그거는 왜 그렇게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게 쉬워지냐면 그 텍스트 데이터는 뭐 세고 깔린 게 텍스트 데이터 아니에요. 문자 데이터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거는 데이터가 많으니까 어마어마한 그 데이터를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 탄생하기 쉬운데 근데 수술하는 인공지능 그거는 탄생하기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수술 관련된 이렇게 뭐 의사가 힘을 줄 때는 여기다 이렇게 이만큼 주고 적게 주고 뭐 이런 게 그건 데이터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큰 동작을 또 그렇게 하는 건 어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힘을 쓰고 하는 그런 것들을 데이터가 과연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표현될지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완전히 뭐 그런 식의 데이터 모으기가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는데 뭐 수술하는 로봇을 어떻게 학습을 시켜서 만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특히 이제 의사는 수술을 좀 하는 쪽으로의 그런 의사 같으면 수술을 보조하는 어떤 형태의 로봇은 좀 만들어져도 우리가 다빈치 같은 게 그런 거죠. 대표적으로 직접 의사가 수술을 안 하고 로봇가 직접 수술하는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기 힘들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의사조차도 그렇게 쉽게 대체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 영상을 해독하는 뭐 그런 레디올로지스트라든가 의료 영상 의학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가정의학과 되겠네. 왜 그냥 가정의학과는 그냥 정말 일반적으로 많은 것들을 알고 그때 이제 환자들을 돌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서 수술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좀 아무래도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 인공지능이 그 텍스트로 된 것이잖아요. 결국 그 의사는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의료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이 되면 될수록 뭐 충분히 그거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대체가 인공지능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 여기 보면은 정밀의학 같은 경우 이게 개인 유전자나 이런 걸 통해서 개인의 어떤 그런 질병 예측이라든가 개인 맞춤형이죠.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음식도 다 사람마다 달라요. 뭐 똑같은 음식, 뭐 똑같은 양으로 먹으면 다 똑같. 이렇게 기계가 아니에요. 인간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아까 그랬죠. 워렌 버핏은 아무리 콜라 같은 거 잘 먹고 뭐 그래도 그 사람이 뭐 아파가지고 당뇨가 생기고 그러지는 않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콜라 그냥 한 잔만 먹어도 그 당이 올라가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고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다음에 뭐 예방의학을 해야 된다. 뭐 앞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질병 예측을 잘 해가지고요. 빅데이터는 뭐 볼륨이라든가 데이터의 속도, 데이터의 다양성 등에서 이제 여기 보면은 볼륨, 벨로시티, 브라이어티 이래 가지고 빅데이터는 흔히 3V라고 그렇게 특징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뭐 회사가 옵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되게 이제 많은 회사들이 있고 특히 이제 IBM에서도 그 데이터 관련 이 IBM 왓슨 for oncollogy가 이제 종양학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암이라든가 뭐 이런 게 다 근데 정말 회사가
왓슨 포 온콜로지 해가지고 암을 진단하고 또 사실 그 치료하는 쪽으로 치료법을 이제 AI가 제안하는 뭐 그런 식의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그때 많은 회사 아니 병원에서 그걸 사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실패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어떤 좋은 진단 이렇게 내리는 그런 것들은 못 해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실패를 어느 정도 했지만 또 그런 실패가 있어야 또 나중에 또 잘 만드는 거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실패 한 뭐 이유 이런 것들은 분명히 뭐 기술적으로도 사실 분명히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때 IBM이 한번 이걸로 승부수를 건다고 데이터를 구매를 했어요. 병원들로부터. 그 데이터 구매한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1조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값이 그만큼 그 중요해진 거예요. 데이터가 중요해요. 인공지능에서는 데이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그래서 빅데이터 마켓은 이것도 13.85%꽤 성장을 해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오브 띵스 앤 IoT 이거는 흔히 생활 속에 건강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아까 저 교수님 얘기를 했듯이 이렇게 뭐 손에 뭐 이렇게 이런 걸 차고 뭐 시계같이 심박수 뭐 맥박 뭐 이런 걸 다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뭐 자기 건강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런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그렇게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수요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걸 개발할까 말까 한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파킨슨 환자가 있죠. 파킨슨 환자 보면은 그 이렇게 이렇게 막 자기 그 떨림이나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알죠? 파킨슨 환자. 근데 이게 약을 어느 정도 먹으면 떨림이 좀 좀 줄어들어요. 완전히 정상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좀 많이 좋아져요. 그러다가 우리 소위 약발이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몇 시간 후에 그냥 갑자기 또 다시 떨려요. 그게 이제 그런데 의사들이 되게 처방하기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약을 먹으면 약 기운이 3시간을 갈지 4시간을 갈지 6시간을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의사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한 3시간 만에 한 번씩 약 드세요. 뭐 아니면 6시간 한 번만 약 드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만날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5시간 만에 그런데 의사는 3시간 만에 약을 먹으라 그러면 쓸데없이 2시간 먼저 약을 먹게 되는 거. 반대로 3시간 만에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약 기운이 떨어지는데 5시간 만에 약을 먹으라고 이제 처방을 해 놓으면 그 3시간 이후에 2시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약기운 이제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움직임을 센싱할 수 있는 그런 가속도 센서가 들어가 있는 그런 뭐 어떤 디바이스를 몸에다가 착용을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의 움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굉장히 지금 그 freezing of gate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달달달달 떠는 그런 게 갑자기 생겨버려. 이게 시점이 원래 그전에는 요게 한 4시간 약 먹고 한 4시간 정도 되니까 되더라 하는 거를 우리가 그 원격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 센서를 달아놓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예측이 가능해져. 이 사람은 4시간마다 이게 되는구나. 약 기운이 4시간 가는구나.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4시간 처방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그 시스템을 했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교수님도 이제 같이 연구를 하자 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상용화를 하더라도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그냥 어느 정도 연구하고 말았던 기억이 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일종의 IoT 디바이스라는 거예요. 집에서 의사와는 동떨어진 그 집에서 이렇게. 그래서
어떤 디바이스를 차고 이제 집에서 어떤 데이터를 축적하고 병원에도 보낼 수 있는 이게 이제 IoT 디바이스의 역할이죠. 특히 이제 수술 이후에 집에서 이 사람이 잘 지내고 있는지 못 지내고 있는지 이거 참 관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뭐 그래서 수술 이후에 집에서 혈압도 재고 집에서 뭐 심지어는 산소 포화도도 재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뭐 그거 이제 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의사가 판단할 수 있죠.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디바이스로 이제 자기 숨 그 호흡에 관련된 데이터나 정보가 이제 의사가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IoT 시대에 뭐 많은 이제 디바이스들이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리모트 페이션트 모니터링 그랬는데 그러니까 의사가 직접 면대면으로 안 보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디바이스로에서 나오는 뭐 혈압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생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래서 리모트 페이션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그렇게 그래서 뭐 여기 보시는 대로 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평가하는 것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이제 헬스 케어 그런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거기와 관련된 이런 메트로닉 75 같은 이런 회사는 이제 뭐 인슐린 펜 이게 지금 집에서 스마트 인슐린 펜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당뇨 환자에게 사용하는 그런 디바이스들이 또 나와 있는 게 있고 뭐 이런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죠. IoT는 우리가 연평균 여기 보면 12% 정도의 그런 성장률 보인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많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상현실인데 여러분 가상현실 좀 많이 써봤어요? 네. 가상의 세계에서 제가 스웨덴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박사과정 학생으로 있을 때 참 인트레스팅한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가상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이 HMD 끼고서 이렇게 보는데 인트레스팅 했던 게 뭐냐면 원자의 세계로 들어갔어요. 제가 아직 그런 가상의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뭐 분자보다 작은 게 아니니까 그렇게도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가상 세계에 또 좋은 점은 이게 또 치료제도 돼요. 디지털 치료제의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베트남전에서 굉장히 그 사람 죽이고 죽고 하는 그 과정에서 트라우마가 생긴 그런 사람들이 극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극복시킬까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게임 같이 이렇게 가상현실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 게임 같은 걸 이렇게 하게 해요. 그래서 그것을 전쟁에 그때 아주 그런 참상을 경험했고 했던 거를 조금 오히려 이렇게 가상현실로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러한 전쟁에 대한 어떤 힘들었던 마음들이 치유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은 그런 거. 또 가상현실 중에요. 하여튼 응용 영역은 굉장히 많지요. 여기 이제 아까 심리 치료 제가 이제 방금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을 위해서도 가상현실이 필요해요. 뭐냐면 그 주사기를 놓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옛날에는 그랬어요. 주사를 놓는 연습을 하는데 숙달 되면 잘하겠지만 처음은 얼마나 떨리겠어요. 저희 어머니 간호사 출신인데 맨 처음 간호사 했을 때 이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주사를 한 명을 이렇게 환자를 딱 하면 옆에 웅덩이를 탁 손으로 치고 그다음에 탁 그때 하잖아. 근데 이게 겁이 나 가지고 처음 초짜가 돼 가지고 탁 치고 이게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 그럼 두 번째 탁 치고 또
세 번째 탁 치고 했는데 이걸 결국은 못 하니까 그 환자가 야, 너 초짜지. 그래가지고 다른 간호사 불러와. 뭐 이런 상황이 됐다는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요즘에는 이제 뭐 이게 정말 살결 같은 그런 걸 정말 그런 모형의 그런 피부나 뭐 이런 것들이 살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직접 고기다가 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전 교육이 잘 돼요. 근데 가상현실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어떤 화면을 딱 보고 이게 엉덩이 살이 딱 보여요. 그러면서 손으로 탁 치면 또 이 햅틱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탁 치면 정말 또 느껴져요. 그게 탁 느껴지고 이렇게 탁 하면은 또 이렇게 주사바늘이 들어가는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 디바이스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교육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상 세계는 굉장히 그런 여러 지금 이런 게 이제 가상의 그런 오쏘라는 회사인데요. 이제 저렇게 안경을 쓰고 있죠. 저렇게 하면서 이제 그 수술을 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맨 오른쪽에 그림이 저 팬톰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저거를 하면은 실제로 수술할 때 그 손에서 저거 실제 수술은 아니에요. 화면을 저렇게 저 HMD를 끼고 보면은 그러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꼬매는 것들이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아주 햅틱 그런 디바이스도 있다. 자, VR의 경우도 상당히 그 시장이 빠른 성장을 할 것이다 본 게 28% 정도 연평균 성장하더라. 자, 근데 사실은 아까 뭐 AI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그랬는데 굉장히 이제는 이 병원들이 요새요, 큰 병원들, 대학병원 같은 데서는 AI 연구에 목숨을 걸었다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미래에 AI를 모르고서는 병원이 경쟁에서 상당히 도태될 것이다. 그래서 위기감이 굉장히 높아서 AI를 잘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AI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맨 위에 보면 패솔로지 이미지 어널리틱스 이게 병리 영상 이게 세포 레벨로 옛날에는 이제 현미경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보면은 이제 세포 레벨에서 이렇게 딱 보여. 그래서 세포 레벨에서 보이고 이게 그 이상으로도 막 되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줌인 늘렸다 줄였다 하면은 굉장히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시스템은요. 이 시스템은 시스템이라기보다는 그런 이미지 영상이 보통 우리 사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줌인 줌아웃 할 만큼 깊이 있게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처럼 그 사진 한 장이 뭐 1기가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영상 한 편 쭉 그렇게 하면은 1기가 되죠. 그죠? 1기가 뭐 넘기도 하고 2기가 3기가 되기도 하는데 이건 그 사진 한 장이 그러니까 동영상 이거를 해석하는데 저희 얼마 전에 이제 실험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이제 어떤 뭐 암에 대한 해석인데 암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 병리 영상으로 이제 판별하는 AI 시스템들은 뭐 그거는 굉장히 특별할 거는 없어요. 뭐 그렇게 판별하는 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병리 영상을 보고 이 암이 결국은 다른 데로 전이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거 예측하는 거는 병리학자들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 위암이다 그래서 위암 전문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병리 영상의학자인데 자기는 그 영상을 보고 암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데 이것이 옆으로 전이 될 건지 안 전이 될 건지를 모르겠다 그래요. 50% 50%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전이를 하는 거를 이렇게 했더니 그 대신에 인공지능이 저희들이 이제 그걸 개발을 해보니까 인간은 50대 50 그걸 잘 예측을 못하는데 우리는 한 70% 80%까지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일단 제가 연구하면서도 굉장히 대단한 거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인공지능에도 굉장한 거죠, 사실은. 또 그리고 요새는 의료 영상 얘기가 나와서 그러지
이 의료 영상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 사람이 암이다 뭐다 이렇게 진단을 하죠. 근데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인공지능을 써서 진단하면 이게 암이다 아니다 뭐 1기다 2기다 3기다 이런 걸 판별을 해주죠. 그 인공지능이. 근데 그 단순히 판별만을 해오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뭐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판별을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뭐를 하냐면 이제는 설명을 해줘요. 요새 그 챗GPT 같은 그런 게 발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을 써서 왜 이 사람은 암이라고 진단했는지. 근데 영상 부분도 요 부위가 문제가 돼서 그렇다 하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하면 이제 그런 정도까지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약 개발하는 데서도 인공지능이 많이 필요해요. 옛날에는 신약을 하려면 어떤 물질을 찾아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물질을 찾아내는 게 여러분 백사장에서 바늘을 찾으라 그러면 어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근데 백사장이 아니라 여기 공간 요거 3 곱하기 3 평방미터 안에 있는 이 공간에 바늘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찾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그렇게 많은 그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기서 이렇게 물질을 딱 조금 좁혀서 찾아줘요. 그러면 고물질 중심으로 연구를 하면 금방 나죠. 그러니까 10년 연구할 게 뭐 3년 만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하여튼 그런 신약 개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공지능 또 실례로 아까 그 저기 병리 영상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병리 영상을 보면서 아까 전이 예측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이 됐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AI에 관련된 이건 의료 영상 관련된 회사고요. AI 헬스케어 그 AI들이 있는데 AI 쪽은 여기 보시면 알지만 27.67% 정말 이 성장 속도가 보통 이제 빠른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의료 영상 같은 거에서 암이다 아니다 진단하는 거 이런 거 다 AI 기술인 걸 여러분 알 수가 있고요. 저기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도 저희 같이 좀 했었는데 그 같이 연구를 했었죠. 근데 이제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도 이제 과연 이것이 급성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요.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건데 예측을 꽤 잘하는 그런 프로그램 저희들 개발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잘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AI에서 하여튼 앞으로 그 진단이죠. 진단하는 그 툴로서의 AI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그래서 27.67%라고 써져 있죠. 예, 그 정도로 매 연평균 성장할 거다. 로봇 분야인데요. 사실 로봇 분야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로봇가 직접 그 수술을 한다. 물론 다빈치 같은 경우 그걸로 해서 엄청난 세계가 다 쓰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좋은 결과를 얻긴 했지만 다빈치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기기가 스스로 그렇게 수술하는 건 아니에요. 의사가 저기 떨어져 있어요. 기기가 저쪽에 있으면 그러면은 그걸로 수술을 해요. 네. 의사가 그러면 의사가 수술한 것을 저쪽 기계가 그거에 맞게 행동을 해서 그 수술이 되는 그게 이제 다빈치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미세하고 섬세한 분야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왜냐면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전립선암이라든가 뭐 갑상선 뭐 이렇게 좀 아주 그 미세한 그런 부분 수술할 때는 다빈치 같은 게 좋다. 근데 그 스스로가 이렇게 청소하는 로봇도 있고 뭐 다 그러지만은 그런 로봇 같지 않고 수술하는 로봇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수술을 많이 하는 그런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인공지능에 쉽게 대체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로보트는 뭐 소독하는 데 필요한 것도 있고 일반 뭐 약물 같은 거 이렇게 운송하는 그런 로봇도 필요하고요. 뭐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이 많이 뭐 수술하는 로봇, 특히 이제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재활 분야예요. 사람이 뭐 신체가 어디 다쳤다거나 그랬을 때는 운동선수들 많이 다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재활을 해서 튼튼한 그런 몸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재활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중요한 앞으로 로보틱스가 활용되는 가장 중요한 분야가 뭐냐면 재활 분야다. 여기를 보시면 알지만 로보트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척수 손상 환자들 있죠. 지금 걷고 있는 아마 이 모습이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 그런 분들은 여기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걷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힘들어해요. 그런데 웨어러블 로봇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런 거를 좀 도와줘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잘 할 수가 있다 하는 거를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거예요. 어떤 물건을 들잖아요. 근데 이게 30kg 물건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들기 힘들어요. 근데 여기에 웨어러블 로봇을 딱 두면 로봇이 이 받쳐주는 걸 잘해줘가지고 나는 실제로 30kg인데 나는 10kg만 드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것이 이제 웨어러블 엑소스켈레톤 로봇이라고 그래요. 예, 엑소스켈레톤 로봇. 그래서 그걸 외골격 로봇이라고 해요. 외골격 로봇.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걸음이 조금 힘들었다 그러면 로봇이 도와줘요. 거의 못 걷는데 로봇이 도와주니까 이렇게 조금씩은 뻗을 수 있어요. 자기가 평소에 걷기 위해서 주는 힘에 뭐 3분의 1만 줘도 이렇게 갈 수 있다 이거예요. 로봇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러면 전혀 안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렇게 로봇의 도움으로라도 이렇게 하나씩 움직이면 어떻게 됐어요? 재활이 빨리 돼서 몸의 회복이 빨리 나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뭐 걸음 훈련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뭐 그 외에도 뭐 운송 로봇도 있고 일반 지원 로봇도 있고 그렇죠. 운송 뭐 약품 날려다니는 그런 것도 해야 되는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로봇 분야도 한 20% 정도로 요렇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3D 프린팅인데요. 요게 이제 인공 장기 같은 거가 3D 프린팅으로서 만들어진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인공 장기. 그래서 미래는 여러 가지 그 인공 장기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도 좀 이렇게 몸에 자기 부족한 부분은 갈아 끼우면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아마 갖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특히 또 하나 3D 프린팅은 분야는 아닌데 칩 쪽인데요. 칩 쪽인데 우리가 이제 임상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약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하려면 임상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임상을 해야지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테스트를 하고 다 하는데 임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동물 같은 거 할 때도 동물의 임상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래서 그런 것들 대신에 칩을 만들어요. 오거노노 칩 그런 거.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 조직을 갖다가 그러니까 장기죠. 하나의 뭐 장기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모형으로 한 그런 칩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이 과연 이 약을 이렇게 복용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날지 어떤 것이 날지를 예측해 보는 거를 그 칩 속에다 약을 딱 넣으면 이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바이오 오고노노 칩이라든가 뭐 머리다 그러면 브레인 오노 칩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약물의 어떤 검사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쓰이는 그런
아주 최신의 최첨단 기술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그거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불행히도 얼마 전에 다른 학교로 또 옮겨가지고 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짧은 시간에 이제 이렇게 슬라이드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3D 프린팅 회사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인공장기 같은 거, 뼈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한 20% 이상 3D 프린팅 시장도 그렇게 잘 되고 있다. 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대전환이 생기면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뭐 말 그대로예요. 환자 편리해지죠. 환자 편리해져요. 그 다음에 업무도 당연히 효율적이 될 거고, 뭐 임상적인 판단 신뢰도 정확도가 향상된다. 인공지능이 이걸 많이 뒷받침해 줄 거다. 그 다음에 업무 편리성도 향상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많은.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환자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받게 되죠. 아무래도. 그래서 뭐 유전자 생활습관 검사까지 해서 하는 맞춤형. 옛날에는 맞춤형이 별로였거든. 근데 지금은 각 환자마다 다른 그 맞춤형 치료가 이제 유행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의료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지리적인 제한이 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뭐 이런 거 되고요. 그 다음에 웨어러블 기기라든가 IoT 이런 걸로 건강 상태를 뭐 의사도 그렇고 나 스스로가 우선 잘 모니터링할 수가 있다. 그래서 훨씬 나은 전에는 없었던 그런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AI하고 머신러닝, ML은 머신러닝이죠. 이제 데이터 분석이 잘 돼서 좋은 그런 치료법이나 이런 것들을 의료진이 이제 발견할 수도 있다 하는 거고요. 뭐 의료진들이 더 나은 조직 그랬는데 뭐 아무래도 뭐 전산화가 되면 그 조직이 일하는데도 굉장히 더 나은 일하는 패턴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거고요. 뭐 더 나은 환경, 뭐 제가 그것만 해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 저 병원에 가서 백병원 같은 데 가서 보면 뭐 터치 스크린이 있고 뭐 그걸로 돈 다 지불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미리미리 다 이렇게 카톡으로다가 시간 약속한 게 이렇게 다 나오고 그러니까 되게 좀 편리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온 거는 사실이 되는 거죠. 예, 여러분 모두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때 골골하면서 100살 살면 안 되죠. 건강하게 100살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 헬스케어와 의료 AI의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또 이쪽에 대한 굉장히 어떤 조금 지식을 얻게 되었고 또 그런 결국은 디지털 의료하고 그 다음에 AI 쪽에 이런 것들은 미래에 굉장히 큰 하나의 가능성을 가진 그러한 연구 분야고 또 산업 분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오늘 1시간여 조금 넘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런 강의를 좀 듣게 되고 또 4차 산업 시대에 꼭 디지털 헬스케어와 의료 AI는 알아야 할 그런 분야인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러분 또 수업을 통해서 또 만족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자신과 또 가정에 하나님의 가호가 있고 또 여러분 100살까지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